여러분 반갑습니다. 최정경 교수입니다. 청소년 심리 시간인데요. 14주차 1교시 청소년기의 심리 부적응 구체적인 사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번 학기 실제 이제 교과 수업의 이제 마지막이고 2교시, 3교시는 학습 정리해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청소년기의 심리적 부조금 수업을 끝으로 이번 학기의 본 수업은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 학습 목차 보도록 하겠습니다. 13주차 3교시에서 불안장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우울장애야 또 반항장애, 품행장애를 묶어서 같이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울장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울장애 또는 우울증 같은 의미입니다. 청소년기에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대표적인 정신건강 문제인데요. 많은 사람들이 일상생활에서 우울한 기분을 경험하죠. 우리가 감기처럼 우울감을 많이 느끼지만은 그게 다 모든 사람들이 우울증의 진단을 받지는 않고 이제 일부 사람들이 우울증에 대해서 진단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증상을 살펴보고 이러한 증상들이 5가지 이상이 2주 동안 이제 지속됐을 경우에 우리는 이제 우울장애, 우울증 이제 진단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주요한 증상 살펴보겠습니다. 우울한 또는 감이란 기분이 들고, 두 번째, 흥미나 즐거움을 상실하게 된다. 세 번째, 체중이나 식욕이 변합니다. 뭐 체중이 증가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체중이 빠거나 식욕이 변화 있고, 특히 이제 수면 장애가 나타나고, 운동성 흥분 또는 지체 증상이 나타납니다. 감이나 과하게 흥분 상태를 유지하거나 또 그런 이제 흥분감이 이제 떨어지는 그런 것이 이제 반복적으로 일어나게 됩니다. 피로감을 느껴지고 또 활력도 상실하게 됩니다. 무가치한 느낌 또는 이제 죄책감을 들고 집중하지를 못하는 거, 집중하지 못하기 때문에 어디 가서 뭐 계산을 잘 못한다든지 그렇기도 합니다. 심할 경우에는 또 죽음에 대한 생각 또는 자살 생각이나 행동을 하게 되는데 이제 이 우울증이 많은 사람들이 이제 자살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서 기본 증상도 아주 의미한 그런 증상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혹여 뭐 꼭 청소년이 아니더라도 주변에 우리 가족들 가운데서 뭐 수면 장애가 있다든지 뭔가 굉장히 좀 재미가 사는 게 재미가 없다는 얘기를 한다든지 그리고 집중을 잘 못하여서 어 이게 계산을 잘 못한다든지 뭐 체중이 이제 변화가 일어났는지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우울증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시고 여기 있는 뭐 진단 기준에 맞춰 가지고 5가지 이상이 지속적으로 2주 이상이 지속된다면은 우울증이라고 이제 진단이 되기 때문에 적절한 이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다. 우울장애가 왜 생기는지 관련 요인, 첫 번째 이제 생물학적인 요인입니다. 생물학적인 요인은 우울장애가 나타나는 요인을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유전적인 요인과 생학적인 영향에 이제 초점을 맞추는 거죠. 자, 유전적인 것은 뭐 가까운 친척이라든지 주요 우울장애 가진 경우 그 한 개인도 위험하고, 자, 일란성 쌍생아에서 한 형제가 우울장애를 가질 경우 다른 형제도 우울장애를 나타나는 비율이 높다는 거. 그래서 그런 것을 통해 가지고 유전적인 요인이 우울하고 연관성이 있다는 것을 이제 방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생화학적인 영향이라는 게 이제
호르몬 분비하고 연결이 되는데요. 비정상적인 호르몬 분비를 했을 때, 자, 우울감이라는 것은 행복하지 못한 분위기잖아요. 그 우울감의 반대는 행복한 기분인데, 뭐 세리토닌이라든지 이렇게 행복하게 해주는 그런 물질들이 뭐 도파민이라든지 세리토닌 행복하게 우리를 해주는 그런 물질들이 분비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우울증에 우울증이 나타날 확률이 높다. 그래서 그건 생화학적인 영향에 초점을 맞춘 거죠. 그래서 생물학적인 요인으로 인해 가지고 우울 장애가 나타나는 경우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심리, 사회적인 요인으로 분리와 상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울증은 가까운 주위 사람과의 분리되는 게 떨어지는 거죠. 또 상실은 잃어버리는 것이죠. 분리와 상실은 중요한 요소이다. 상실은 부모 사망이나 이혼과 같은 실제적인 것일 수도 있고, 이루는 원하는 목표의 상실과 같은 상징적인 것도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 분리와 상실 경험이 청소년의 우울증을 유발하는 것에 대해서 먼저 정신분석학 입장에서는 대상의 상실의 경험부터 청소년들은 이제 자아 존중감이 이제 상실되고 이제 2차적인 상실이네요. 1차적으로 뭐 부모라든지 주변 사람들, 의미 있는 사람들과의 상실 경험은 또다시 이제 자아 존중감의 상실이라는 2차적인, 3차적인 상실이 되고 또 이 절망감으로 이제 이어져 이게 끝내는 우울로 이어지는 이런 어떤 구조로 연결된다는 게 정신분석학적인 입장입니다. 행동주의 입장에서는 분리와 상실은 긍정적인 강화의 단절과 연결된다고 본다. 긍정적인 강화를 하는 것은 뭡니까? 주변에 부모님은 정말 좋은 어떤 나에게 좋은 영향력을 강화를 여기서 강화하는 것은 긍정적인 강화하는 것은 좋은 영향력을 준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긍정적인 강화가 부모와의 분리와 상실, 뭐 또 친구와의 분리와 상실이 긍정적인 강화의 단절과 연결된다고 보는 게 행동주의 입장입니다. 즉 사랑하는 사람의 상실이나 그로부터 분리는 청소년들에게 긍정적인 강화, 여러분 강화하니까 말이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뭐 좋은 영향력을 주는 원천이 감소되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우울증으로 연결된다는 거죠. 우리 행동주의 입장에서는 긍정적인 강화의 단절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분리와 상실은 우리 청소년들에게 꼭 청소년이 아니더라도 성인들에게도 우울증을 앓게 하는 안타까운 그런 이제 사회심리적인 요인이 되겠습니다. 심리 사회적 요인으로 스트레스 및 이제 사회적인 압력을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뭐 가족 관계라든지 교우 관계, 또 학교 생활하면서 불안정한 어떤 학업 성적 등으로 인해서 우리 청소년들이 스트레스를 받고 이런 스트레스가 이제 우울로 이어진다는 거죠. 예. 여러분, 뭐 스트레스 가운데서도 청소년들이 겪는 가장 큰 스트레스가 학업 성적에 대한 스트레스죠. 이게 지나칠 경우 우울로 이어진다는 겁니다. 좀 더 보겠습니다. 과도한 입시 경쟁으로 인해 학업에 우리 청소년들은 불행하게도 집착을 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성적이 잘 나오는 학생은 잘 나온 대로 또 성적이 뭐 떨어지는 학생대로 좌절감과 이제 실패감을 경험하게 되죠. 이게 상대적인 어떤 비교 우위를 계속 경쟁을 하다 보니까 잘하는 사람은 더욱 잘하는 그런 어떤 주위의 어떤 요구와 또 개인적인 그런 욕망으로 인해 가지고 끊임없이 더 높은 이제 성적을 추구하다 보면은 뭐 공부를 잘하든 못하든 스트레스를 받게 됩니다. 자, 학업 성적에 대한
불만족이 클수록 우울 증상의 위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그래서 학업 성적뿐만 아니라 또 학교 생활, 학교에서 뭐 교우 관계, 뭐 선생님하고 관계, 또 가족과의 관계 이런 거기에서 오는 스트레스가 우울 장애를 앓게 하는 심리 사회적인 요인이 되고 있다는 거 말씀드립니다. 우울장애 관련 요인 세 번째, 인지적인 요인입니다. 인지적인 요인은 청소년들이 이제 아주 쉽게 말씀드리면은 이제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잘못된 생각으로 인해 가지고 우울 장애가 발생한다는 겁니다. 우울한 청소년들은 부정적인 대인관계 기술, 인지적 왜곡, 자기에 대한 잘못된 관점, 미성숙한 자기를 조절 등이 우울증의 원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대개 자존감이 낮고 다른 사람들은 별로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는데도 본인 스스로가 자의적인 해석을 통해 가지고 자기 스스로를 좀 불행하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자기 조절이 안 됐을 경우에는 이제 우울증에 걸릴 확률이 높다는 거죠. 실제로 우울한 아동이나 청소년들은 자신의 사회적 기술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남들이 여기 표현이 좀 쉽게 설명이 되어 있네요. 남들이 자신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고 지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청소년들이 우울증에 걸 확률이 높다는 거죠. 셀리그램은 학습된 무력감을 통해서 이제 우울증을 학습된 좌절감이라고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셀리그먼은 이제 개 실험을 통해 가지고 강아지가 이제 우리 아내가 있습니다. 그러면 전기 충격을 가하면은 처음에 이제 작은 충격을 하면 이제 강아지가 우리를 탈출하고 노력을 하겠죠. 그렇지만은 이제 뭐 탈출 못하고 좀 더 센 충격이 되면은 그래도 이제 탈출 못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나중에는 이 강아지가 여기 있는 강아지가 아주 이제 작은 전기 충격에도 이걸 충분히 울타리 밖을 넘어갈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포기를 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스스로가 그 울타리 안에서 벗어나지 않는 그런 무력감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그게 이제 학습된 무력감인데, 이제 학폭을 설명할 때 이제 잘 설명을 해주겠습니다. 학폭을 당하는 학생들이 처음에는 처음에 이제 지속적으로 이제 이렇게 학대를 받다 보면은 폭력을 당하다 보면은 충분히 본인이 그런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그 안에서 폭력을 당하면서도 헤어나지 못하는 그런 게 이제 학습된 무력감으로 잘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이 자신이 환경에 대한 통제권을 전혀 갖고 있지 않다는 것을 지각하고 이를 반복적으로 학습함으로써 우울증과 유사한 무력감을 경험하게 되는데 이 무력감이 이제 우울증으로 연결된다는 거죠. 네, 통제권을 전혀 갖고 있지 않다는 것을 지각하고 그래서 나는 여기서 내가 학폭상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 나는 어떻게 할 수 없을 거야.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이제 학습함으로써 이제 우울증과 유사한 무력감을 이제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인지적인 요인은 잘못된 생각, 또 그 잘못된 생각이 청소년들에게 이제 어떤 무력감이라든지 자존감을 낮게 하여서 그게 결국 이제 우울증으로 연결이 되는 정말 좀 안타깝죠. 그래서 우리 청소년들이 인지적으로 바르게 사고하고 합리적으로 사고할 수 있도록 그런 상담도 필요하고 그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이제 우울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검토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반항장애와 품행장애입니다. 유사한 내용이기 때문에 같이 묶어서 이제 설명드립니다. 반항장애와 품행장애를 가진 청소년들은 주변의 사람들을 괴롭히고 못 살게 굴고 공격적인 행동을 하는 나쁜 놈들이죠. 자, 일반적으로 발달 과정상에서 좀 자연스럽게 청소년들이 뭐 싸우기도 하고 화내기도 하고 이런 공격적인 행동을 하긴 하는데요. 이걸 뭐 심각하게 사회적으로 제재를 하거나 심리적인 장애로는 구분하지 않습니다. 그냥 발달 과정상의 이제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인식하고 좀 시간이 지나면 좋아지고 그러는데 이 반항장애와 품행장애를 가진 청소년들은 극심한 정도의 이제 파괴적인 행동을 하는 경우를 말하고 반복성입니다. 계속 지속적인 반복적으로 공격적인 행동, 뭐 절도, 강간 등 같이 극히 이제 청소년들에게는 드물게 나타나는 반사회적인 행동을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하는 경우를 우리는 반항장애와 품행장애라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발달 과정상에 단순하게 아이들끼리 싸우고 뭐 치고받고 하고 공격적인 행동을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반항장애, 품행장애로 심리적 장애로 이제 진단하지는 않지만은 그 정도가 아주 심하고 이제 지극히 심하고 또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일어날 경우는 우리는 반사회적인 행동으로 구분을 하고 그걸 반항장애, 품행장애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반항장애 이제 진단 기준이 있는데요. 내용은 어렵지 않기 때문에 제가 한번 쭉 읽어드리겠습니다. 자주 버럭 화를 낸다, 어른과 논쟁한다, 어른의 요구나 규칙을 무시하거나 거절한다. 고의적으로 타인을 귀찮게 한다. 자신의 실수나 잘못된 행동을 남의 탓을 돌린다. 타인에 의해 기분이 상하거나 쉽게 신경질을 낸다. 자주 화내고 원망한다. 자, 악의에 차있거나 앙심을 품고 있다. 자, 이와 같은 내용을 가운데서 4개 이상을 한 6개월 이상 지속하는 경우, 6개월 이상 여기서 네 가지 이상으로 나타날 경우에는 이제 반응 장애로 이제 진단을 합니다. 품행 장애 진단 기준 보겠습니다. 사람과 동물에 대한 공격성이 있고요. 그에 따른 이제 하위 기준들도 있습니다. 재산 파괴, 세 번째 사기 또는 도둑질, 네 번째 심각한 규칙 위반. 여기 2번, 3번, 4번에도 하위 기준들이 있는데 제가 제시는 안 했습니다. 자, 여기 1번부터 이제 4번까지 기준이 있고 그에 따른 하위 기준들이 있는데 이 품행 장애는 12개월 동안 이러한 행동들이 3가지 이상이 지속적으로 나타났을 경우 품행 장애로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품행 장애야 반항 장애는 그 기간이 반복적이고 대개 6개월 이상에서 12개월까지 나타나는 경우를 통하여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반항 장애 및 품행 장애 관련 요인 먼저 생물학적인 요인입니다. 자, 심각한 품행 장애 청소년들은 행동 활성 체계가 과도하게 기능하고 행동 활성 체계라는 게 되게 체질적으로 동적인 그런 거죠. 그리고 또 행동 억제 체계가 미흡하게 이제 기능하고 작동을 하고 있다는 거죠. 이제 반항의 품행 장애를 가지고 있는 청소년들은 되게 생물학적으로 행동 활성 체계, 즉 매우 동적이고 공격적인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끊임없이 이제 강한 자극을 추구하고 극심한 자극에 대해서도 요구 풍족이 오르기 때문에 계속 더 강한
그런 어떤 액션을 취하게 됩니다. 신경항 물질이나 호르몬 분비에서 일반 청소년들과는 다른 것으로 보고는 되고 있습니다. 제가 그 아이들 지도할 때 초등학생 6학년 남자아이가 선생님 저는 가만히 있어도 화가 나요. 신경질적으로 돼요. 막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요인은 봤을 때, 제가 그 친구는 특별히 행동 활성차기가 되게 과도하게 기능을 하는 것 같았고, 이제 다른 사람에 비해서 호르몬 분비도 일반 청소년과 다른 것으로 이제 좀 해석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에 대해서 생물학적인 요인으로 인해 가지고 그런 반항 장애, 이제 품행 장애가 나타났던 것으로 해석한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반항 장애, 품행 장애 관련 요인, 이제 가정적인 요인이 있는데요. 반항 장애와 품행 장애, 아동 및 청소년들은 가정에서 다음과 같은 이제 특징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부모로서 책임감이 이제 부족하고 자녀 출생 후 첫 1개월 동안 부모와의 불안적 애착이 형성됐을 경우 이 반항 장애와 품행 장애가 나타나는 경우가 많았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아이가 태어났을 경우 뭐 첫 1개월 동안뿐만 아니라 한 몇 년 정도는 저 이제 부모와 안정적인 애착을 형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어린이집도 일찍 보내는 것에 대해서 이제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뭐 맞벌이를 해야 되는 경우 뭐 엄마든 아빠든 케어가 어려울 경우 이제 어린이집을 보내게 되는데요. 가능하면은 생후 몇 년 동안은 안정적인 애착을 형성할 수 있도록 아이들을 잘 케어를 하는 게 바람직하다. 그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아이들이 이제 성장했을 때 이런 반항장애라든지 품행장애를 갖지 않고 정상적인 아동과 청소년으로 성장하는 기반을 마련해 줘야 된다는 거. 또한 가족 구성원들이 서로에게 비난을 하는 반면 좋은 활동이나 애정 표현은 이제 적게 하고 있다. 자, 부모가 훈육할 때 가혹하고 비일관적이며 자녀의 행동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자신의 감정에 따라서 이제 훈육하는 경우가 있다. 자녀가 취약 전에 적절한 사회적, 정서적 기술을 익힐 수 있는 기회를 제한하거나 그런 정서적, 사회적 기술을 뭐 부모가 사회적, 정서적으로 안정된 상태에서 아이들한테도 그런 게 이제 기술을 이제 전해야 되는데 그런 게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 이제 반항장애와 품행장애를 앓게 된다는 거죠. 자, 약물이나 알코올 이제 사용을 하고 또 남용했을 경우에도 이제 반항장애 및 품행장애를 앓게 된다는 거죠. 약물을 조기 사용하거나 남용할 경우 또한 이제 다양한 이제 이런 것들이 다양한 약물 중독과 연결되어서 반항장애, 품행장애를 나타나게 됩니다. 파괴적인 문제 행동과 약물 남용이 종종 함께 나타나거나 서로 이제 영향을 주고 이제 서로를 상승시키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심각한 행동 문제를 가진 청소년일수록 약물 남용을 하는 경우가 더 많은 것을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최근에는 우리 청소년들이 약물 이제 사용이 예전보다는 많이 줄고 있고 그에 따른 문제는 많이 이제 악화가 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은 이 가정에서의 적절한 어떤 부모와의 안정된 애착과 상호작용이 필요하는데 그렇지 못해서 반항장애, 품행장애로 연결되는 경우가 현실적으로 매우 높게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에서의 정상적인 부모로서의 역할과 또 이제 구성원들이 서로를 사랑하고 위하는 그런 가족의 어떤 가풍 그리고 또 가족 내에서 사회적인 정서적인 기술을
잘 지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는 게 청소년들이 반항장애나 품행장애를 정말 줄여나갈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학습 정리합니다. 우울장애입니다. 우울장애는 뭐 우울증 같은 얘기고요. 청소년기에 나타나는 대표적인 정신건강 문제였는데, 여기 이제 9가지 증상을 이제 제시를 했고요. 5가지 이상의 증상이 2주 이상 지속이 되면은 우리는 이제 우울증이라고 진단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울증이 진단이 되면은 반드시 의사와 이제 상의를 하고 거기에 따른 이제 뭐 약물도 처방을 받고 적절한 이제 뭐 인지 행동 치료를 한다든가 다양한 치료를 꼭 받아야 됩니다. 특히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꼭 반드시 좀 심할 경우에는 정신과에서 신경정신과에서 약물을 처방받는 것도 하나의 이제 좋은 방법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울장애가 생기는 관련 요인, 첫 번째 이제 생물학적인 요인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자, 유전적인 요인과 생화학적인 영향에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가까운 친척이 주요 우울장애를 가진 경우 개인의 위험성도 커지고요. 비정상적인 호르몬 분비도 우울장애를 앓게 됩니다. 그래서 세로토닌이라든지 도파민이라든지 행복물질이 우리를 이제 기분 좋게 하는 그런 물질이 호르몬이 비정상적으로 분비되었을 때 우울장애를 앓을 수 있다는 거죠. 두 번째 이제 심리 사회적인 요인입니다. 분리와 상실에 따른 분리와 상실에 따른 이유로 인해서 우울감을 이제 겪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울증은 가까운 주위 사람의 분리와 상실은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상실은 부모의 사망이나 이혼과 같이 실제적인 것도 있을 수가 있고, 목표의 상실과 같은 상실적인 것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분리와 상실이 우울하고 상관관계가 높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우울장애 관련 요인으로 스트레스가 심리사회적인 요인 가운데 이제 스트레스가 우울하게 만든다는 거죠. 가족관계, 친구관계, 또 학교 생활에서의 오는 그런 스트레스, 특히 이제 학업 성적으로 인해 가지고 오는 스트레스로 인해 가지고 이제 우울이 나타난다는 거. 자, 인지적인 요인입니다.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죠. 인지적인 애곡, 비합리적인 사고 이런 것들이 우울하고 연결이 되는 건데 남들이 자신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고 지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 남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본인 스스로가 비합리적이고 인지적인 애고 비합리적인 사고 또 인지적 애고를 통해 가지고 이제 우울감을 느낀다는 거죠. 셀리그먼은 학습된 무력감을 통해서 학습된 무력감이라는 개념을 통해서 우울증을 학습된 좌절감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반항장애와 품행장애를 학습했습니다. 반항장애와 품행장애를 가진 아동과 청소년들은 주변의 친구들을 괴롭히고 못살게 굴고 공격적인 행동을 하게 됩니다. 자, 일반적으로 발달 과정상에서 나타나는 뭐 싸우고 화내고 거짓말하고 공격적인 행동을 하는 것과 다르죠. 반항장애와 품행장애는 반사회적인 행동을 이제 반복적으로 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여기 진단 기준이 있는데요. 이 8가지 진단 기준 가운데서 6개월 이상, 4개 이상이 반복적으로 나타날 경우에 반항장애라고 진단할 수가 있습니다. 품행장애 진단 기준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사람과 동물에 대한 공격성, 재산 파괴, 사기 또는 도둑질, 심각한 교칙 위반, 여기에 따른 각 하위 기준들이 있는데요. 여기 있는 기준들을 10개월 동안 이런 행동들이 3가지 이상이 지속적으로 나타났을 경우 10개월이 아니라 12개월 동안 12개월 동안 이런 행동이 3가지 이상 나타났을 경우에는 우리 품행장애로 진단할 수가 있습니다.
자, 품행장애는 생물학적인 요인이 있죠. 대개 이런 청소년들은 행동 활성 체계가 과도하게 기능하고 행동 억제 체계가 이제 미흡하게 이제 작동을 한다는 거죠. 끊임없이 강한 자극을 추구하는 그런 특성이 있는 청소년들이 반항장애와 품행장애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가정적인 요인인데요. 반항장애, 품행장애가 나타나는 가정적인 요인, 참 우리 여기 좀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애착 형성이 안 되고 또 부모와의 어떤 의사소통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뭐 서로를 비난하고 애정 표현을 촉구했을 경우 이런 반항장애나 품행장애가 나타난 거죠. 훈육도 너무 가혹하게 하고 비일관적으로 이루어질 경우 이제 반항장애나 이제 품행장애가 나타난 거죠. 자녀의 행동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부모 자신의 감정에 따라서 훈육했을 경우 아이들이 삐딱하게 나갈 확률이 높다는 거죠. 자, 알코올과 같은 뭐 약물을 많이 사용하거나 남용할 경우도 이제 반항장애나 품행장애가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 14주차 1교시 수업을 끝으로 이번 학기 교과의 모든 학습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교시, 3교시 그리고 15주차 1교시는 그동안 7주차부터 학습했던 내용 학습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부터는 별도로 퀴즈는 없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